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냄에 따라 관심은 인하 폭과 속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급등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 사실 증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파월 의장이 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9월에 신호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예상한 대로입니까? 네, 기대한 대로 다 부합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나요? 일단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했고요. 짧은 발표였지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미 연준이 타겟을 하고 있는 근원 인플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자기들의 목표 수준인 2%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서 꼭 덧붙인 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불황을 유발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실업률을 높게 만들지 않고서는 물가를 못 잡을 거라 그랬지만 우리는 실업률이 안정돼 있는 가운데 물가를 잡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아주 급등했다가 최근 내려왔는데, 특히 그 가로로 파란 줄이 하나 쫙 그어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연준의 목표 수준. 연준의 2%를 뜻하는, 예, 저기까지 왔다. 라면서 이제 아까 실업률의 상승 없이 저걸 달성했다. 우리는 위협을 달성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금리를 인상을 좀 지연했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변명도 했지만, 예. 전반적인 뉘앙스나 그때 발표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 아마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 확실하고 100%. 그리고 이제 0.25냐 0.5냐 예. 요걸로 아마 좀 의견이 갈리는 정도. 저는 0.25 보고 있고요. 근데 대표는 0.25% 0.25 정도. 보이는데. 왜냐하면 0.25가 되는 게 더 좋아서.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번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과정을 살펴보면 첫 인하는 대부분 0.25였는데 시작은 예, 인상이나 인하나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전에 인하하거나 인상해야 된다라는 비판들을 비껴가기 위해서 점진적 인하로 보통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점진적인 인하를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빅컷을 하게 되면 0.5% 포인트. 예, 또는 0.75를 하게 되면 이건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 그래요. 예, 그래서 빅컷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시장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강연을 듣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이제 빅컷 0.5% 포인트 이상을 금리나 이루어질 것을 보는 사람들은 혹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실마리를 자기들은 찾았을까요? 경기가 나쁘다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파월 의장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업률 잘 낮게 유지하면서 물가 잡았다를 자화자찬했지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서 이제 취업률 지표라고 해서 하이어링 레이트라고 해서 취업률. 예,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할 때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열려 있냐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떠난 사람의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 찾는 거는 최근에 꽤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간 사람의 대체 일자리들은 꽤 아직은 여전히 좀 찾는 중이지만 신규 일자리 공고는 좀 줄고 있는 걸 보면서 노동시장에 약간의 이제 슬로우 다운 해주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겠다. 이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빅컷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빅컷이 되면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을 것이다.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 걸 9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0.5를 인하하면 7월에 안 하고 뭐 했냐. 이걸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포 제기될 때 그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0.25가 아닌 0.5가 된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생각했을 때 뭔가 지금 급박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0.25냐 0.5% 0.50이냐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우리 홍 대표는 0.25라고 했는데 자 0.25로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오랜만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물가를 잡고 쭉 올리다가 계속 동결을 해왔는데 엄청나게 어떤 큰 흐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전체 자본시장 투자자들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예, 일단 금리 인하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실업률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왜 인하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실업률이 만약 그때 1년 전과 마찬가지로 3.5를 지금도 유지한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 인하해 줄까요? 안 하죠. 안 한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의 조정은 불황에 의한 뭐 그런 조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요인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든가 엔캐리 트레이드?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좀 험한 말들을 몇 가지 했잖아요. 예. 뭐 연준 의장 선거할 때까지 금리 인하하지 마. 그럼 내가 당신 임기를 보장해 줄게. 뭐 예.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정말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는 발언들을 한 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조정이 있었던 거지. 지금 이번에 바로 회복하는 걸 보면 예. 불황에 대한 공포로 이번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아닌 거고. 그건 좀 과잉 대응이었다. 그거는. 과잉 대응이었고 이제 그렇다라면 미 연준은 0.25가 맞고 그렇다면 시장은 미리 8월에 조정을 받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저 나스닥 100 지수가 나와 있는데 예. 주가 조정이 컸을 때마다 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적어놨었던 건데요. 저기 이제 시장의 주가가 크게 변했을 때. 예, 그런데 그때마다 불황이 왔으면 벌써 우리가 5번의 불황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 불황은 중간에 저 2020년 코로나 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랑 경기랑은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주식시장은 경제를 예측하는데 대단히 부족한, 대단히 모자란 선행지표인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저대로라면 한 5분의 1 확률? 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 결국 금리 인하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하고 먼저 빠진 거라고 봐야지 예, 미리. 저게 불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초에 그때 8월 이달 5일이었던가요? 정말 불황에 아주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주가가 10% 폭락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잉 대응으로 보는 것이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까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는 말로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이 인하가 조금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수익이 조금 긍정적이 되고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죠. 나중에 조금 시간 후에. 예, 6에서 12개월. 예. 금리 인하가 즉발적인 바로 효과를 가는 것은 대단히 급격한 금리 인하나 인상인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금리 인하가 2020년이었는데 예. 그때 1.75였던가요? 그걸 0%까지 내리는데 금리 제로로 만들었는데도 시장의 폭락이 계속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특히 미 연준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특히 그 회사채를 사주겠다고 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했던 3월 17일 이후에 반등했잖아요.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하 자체는 저건 시장에 이미 저는 악재로서 반영이 된 거고 저거 인하했다고 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좋아할 거는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슬로우 다운 하던 게 정말 좋아지면 그게 지나고 보니까 호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만일 추가적으로 빅컷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 10월에 빅컷이 있다. 11월이죠. 11월에 빅컷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금리 인하에 목을 맬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는 신호다. 다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고용 보고서, 특히 고용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매주 발표되는 우리 신규 실업수당, 그렇죠. 그런 지표들도 꾸준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좀 미국 경제가 뭔가 좀 연착륙으로 가는 데한다는 분석이 좀 많은 편이죠. 일단 사실 미 연준이 성장률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안 돼요. 지금 2% 성장률이 나오는데 계속 특히 2분기 성장률 되게 잘 나왔고 3분기 지금 GDP 나우라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도 경제 성장률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건 지금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원체 요새 실업률 지표도 좀 안 좋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니까 그냥 그래 좀 내가 인하해 줄게 이런 정도로 보면 물가도 많이 좀 잡혀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금리 인하가 대체로 악재지만 이번에 먼저 조정도 받았고 또 경제 지표도 잘 나오는 중이니까 빅컷 가능성이 낮아서 그냥 중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금리가 낮아지는데 자산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어떤 또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의 선택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받긴 받는데 네. 일단 주식은 좀 별로고. 주식은 좀 왜냐하면 기울어지지 않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주식은 그냥 이제 반등은 나왔는데 추세적인 상승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가 필요한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자산은 채권이죠. 채권.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금리 내려가면 예, 금리가 인하될 때 특히 그 모기지 채권이나 리츠에 대해서 저는 아주 선호를 하는 이유가 리츠는 일단 금리 인하될 때 너무 좋고 예. 그리고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상장 안 돼 있지만 미국의 MBB라는 모기지 채권 ETF 같은 MBB? 경우들 예, 그래서 그냥 모기지 채권 ETF 약자입니다. 아, 예. 예, 이런 채권들은 그 쿠폰 수익률도 한 6에서 7%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되게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환율도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환율.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해외 자산에 투자하게 될 때는 이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로 미국 리츠나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채권 이런 데 투자하면 상당히 좀 시장에 변동이 그러니까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빠지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걸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틀리길 바라는 거고 근데 제 예상이 또 틀려서 정말 조정을 받아버리면 예. 채권이나 모기지 채권이나 리츠에서 얻은 수익을 갖고 또 저가 매수하면 되는 주식으로 거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 미국 국채 금리가 저렇게 많이 빠지는 때 예.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저기 네.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의 관계가 재미있는데 빨간 선이 이제 정책 금리를 미리 선반영하는 미국의 단기 금리고요. 예. 저 파란 선이 이제 미국 달러 가치,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는 아무래도 외화 자산 투자하면 환손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베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보면 이제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리츠 투자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좀 걱정해야 될 게 이게 달러의 가치인데 마침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강달러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달러 약세가 상당히 좀 가파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니까 네.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달러를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불황의 안전자산. 네. 불황이 올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달러를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고수익에 대한 매력 때문에 달러를 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고 그 인하의 폭이 저야 올해 중에 75bp 인하를 보는 입장이지만 올해 전체로는 예, 뭐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좀 계속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전에 대폭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대선 전에.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금리 인하를 보지만 일각에서 뭐 150bp 그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0.5씩. 0.5씩 세 번 내릴 수도 있다. 한때 그런 예상들도 꽤 부각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미 금리 차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2%나 벌어져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해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고 미국 달러로 가던 돈들도 외화예금 꼭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컴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나쁘다,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대비해 미국 모기지 채권이나 리츠 쪽에 좀 투자를 하라는 거지. 거기 올인하면 지금의 상황이랑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 달러 매도 때문에 달러가 지금 막 떨어지는데 지금 11월 대선에서 혹시 두 후보 트럼프나 해리스 두 후보의 정책이나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바뀔 소지는 있어요? 있죠, 있는데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요새 금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금값이 요즘 금값이 뭐 온스당 2,500달러까지 맞습니다. 올랐다는데요.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저 빨간 선이 금값인데 금값. 달러가 지금 추풍 낙엽이고 금값이 폭등 중이죠. 저런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알 수 없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 달러 약세를 촉발시킬 것 같긴 한데 또 그 사람이 정말 자기 공약 지킬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는 지금 잘 모르겠다. 금리도 인하한다 그러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야 일단 모르겠다.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그리고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중국 이해나는 무섭고 일본에는 일본 은행이 어떤 짓 할지 모르고 에이 금이나 금이 사자. 안전한 금. 네, 그렇군요. 그게 지금 투자자들의 이제 금 선호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 같습니다. 달러 가치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그 실현. 돈으로 일단 금이 좀 안전해 보이니까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해서 사줬다가 나중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하자. 그럼 금값 강세는 좀 지속되겠네요. 저는 여기에 이제 또 그 러시아 블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러시아 블록.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한테 무기 파는 나라들 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가 보유하던 외환보유고 동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물로 금을 들고 있는 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제일 좋다. 네. 이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18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함께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산운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 침체 공포로 이달 초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 증시 회복 속도가 좀 유난히 좀 느립니다. 더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걸? 네, 뭐 시원하게 해도 되죠? 네, 시원하게. 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는 데다가 금투세. 예, 연말에 과연 주식 들고 가도 되는지 자신은 없는 데다가 그럼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나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양한 다른 세금들은 좀 뭘 인하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딜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한쪽에만 피해를 계속 시장은 뭐 내내 연 20년간인가요? 10년간 계속 연 3% 성과를 내고 있는 시장에다가 수익 낸 사람들 힘들게 수익 낸 사람들한테 5천만 원 넘으면 세금 때리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다시 부활한다든가 아니면 금융소득세,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 한도를 좀 올려준다든가 네. 아니면 뭐 상법 개정을 한다든가 뭔가 이게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하며 해주는, 이거를 네. 좀 해주면 투자자들의 속이 좀 덜 상할 텐데 우리나라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금 걷겠다는 욕심이 너무 큰 나머지 배려가 없다.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한테. 시장의 배려, 이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의 그 성장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넣어주고 상장 공모 때부터 증자까지 다 돈을 넣어주는 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대상이라고밖에 안 보는 것 같다. 네. 이러니 서학개미가 그렇게 많아질 지금 근데 수밖에. 운이 좀 좋게 예. 다행히 환율이 떨어지는 중이니까 서학개미들이 좀 활동이 덜 활발하고 네. 안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뭔가 이런 딜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시장이 미국장 못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금투세를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뭔가 이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안증 시전망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